사또의 어리석은 대답. 옛날 어느 고을에 매우 어리석은 사또 하나가 있었답니다. 양반의 집안에 태어나 사또까지 되기는 하였으나 벅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를 뿐 아니라 판단력이 모자라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잦았어요. 그래서 사또는 창피를 면하기 위해서 늘 아내에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처리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농부 하나가 사또를 찾아왔어요. 농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또에게 물었지요. 사또 나으리, 큰일이 났습니다. 소인집 소가 마른 콩을 먹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사또 나으리,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또는 농부의 하소연을 듣자 머리가 띵 하였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왔을까 하고 속으로 농부를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 고을의 어른이라 뭐라 시원스런 대답을 해주어야 하였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가 자기 아내에게 물어서 대답하기로 하였지요. 에헴, 잠시 동안만 여기서 기다리게나. 네, 그 방법을 잘 생각해내어 대답해 줄 터이니. 사또는 그 묘안을 생각하는 척 일어서서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아이고, 또 농부 한 놈이 와서는 자기 집 소가 마른 콩을 먹고 죽었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묻고 있어. 부인, 도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소? 꼭 대답하기 곤란한 것만 들고 와서 물어보니 이제 정말 사또도 못해 먹겠소. 에이그, 딱도 하셔. 그까진 물음 하나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셨소? 아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거야 병들어 죽은 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죽과 고기를 팔아 그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기르면 어미소가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 말을 듣자 사또는 그게 맞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얼른 농부에게로 달려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일러주었어요. 그러자 농부도 기뻐하며 돌아갔지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였답니다. 이번에는 어떤 효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효자는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물었답니다. 사또마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소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효자의 말을 듣자 사또는 그것도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또는 이번에도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물어서 대답하기로 하였지요. 그러나 그날은 마침 아내가 외출하여 집안에 있지 않았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또가 제 생각대로 뭐라 대답을 해주어야 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사또의 머릿속에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답니다. 소가 죽어서 찾아왔던 농부가 생각났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상주에게도 농부에게 해준 대답과 비슷하게만 대답해주면 되리라고 생각하였어요. 이 생각이 떠오르자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상주에게 말했답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네. 돌아가서 어머니의 가죽을 벗겨 고기와 함께 팔아서 그 돈으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란 말이야. 그러고는 그 계집아이를 키워서 장차 크면 너의 어머니 대신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몰랐구나. 그러나 사또의 말을 듣자 아전들이 입을 딱 벌리고 상주는 기겁을 하고 도망쳤답니다.
장주는 사또가 실성한 줄로만 생각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죽은 자기 어머니의 가죽을 벗겨서 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또는 상주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자 되레 콧대를 축혀들며 아전들에게 자랑을 하였답니다. 이보게 내 대답이 어떠하였는가? 아주 명답이 아닌가? 상주도 내 말을 듣더니 아무 군말하지 않고 줄행랑을 놓았네. 사람이란 판단을 잘해야 되지. 그렇고 말고. 사또의 대답이 정말 명답이었을까요? 천만에요. 그건 판단이 흐린 어리석은 대답이었답니다. 조선 최고의 책장수. 조선시대에는 민영 서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적 중개상에게 주문하여 책을 샀답니다. 서적 중개상을 책회, 석회라고 불렀어요. 18세기 말에 한양에서 부동산 거간꾼을 각회라고 부르듯이 중국풍의 이름이었지요. 책회는 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책을 싼 값에 사서 이윤을 붙여 파는 일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책 거간꾼은 15세기쯤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조선 후기 문예 부흥기인 영종조 때의 한양에는 수백 명의 책회가 영업을 했다고 한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장수는 조생이었어요. 그는 특이한 용모와 기이한 행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실학자 정약용은 그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조신선이라는 자는 책장수로 붉은 수염에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눈에는 번쩍번쩍 신광이 있었다. 사람들은 조생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 사는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밥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저녁에는 술에 잔뜩 취하여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조생은 날이 밝으면 저작거리로 서당으로 양반집으로 나는 듯이 달려가 책을 팔았어요. 옷소매에 책을 잔뜩 넣어 가지고 다녔는데 책을 모두 꺼내면 방 안에 수북이 쌓였지요. 조생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답니다. 세상에 있는 책이 모두 내 책이지요. 이 세상에서 책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조생은 1771년 봄에 한양에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양에서는 명기 침략 사건이 일어나 수백 명의 책회들이 붙잡혀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떠났지요. 청나라 책인 명기 침략에 조선 태조 이성계를 모독하는 글이 실려 있었는데 이 책을 유통시킨 책회들을 잡아들여 큰 벌을 내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조생만은 이 사건이 일어날 줄 미리 알았는지 일찌감치 몸을 피해 화를 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사건이 잠잠해진 뒤에 다시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그를 조신선이라고 불렀다고 한답니다. 정승의 등에 업힌 선비. 우리나라 세종 임금 때 고불 맹사성이라는 정승이 있었답니다. 맹정승은 고향이 지금의 충남 온양 근처여서 나란 일을 보다가 여름이면 휴가를 얻어 온양에 가서 쉬었지요. 쉴 때는 낚시질을 좋아하여 매일 물가에 나가 살았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란 일을 잘 할까 하고 구상하였어요. 그저 자나깨나 일하거나 쉬거나 나란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하루는 맹정승이 소일이라는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이 꽤 깊어서 고기가 많았지요. 날이 더운 때라 삿갓을 썼는데 삿갓 아래에는 금관자 붙인 망건을 썼답니다. 삿갓 아래에 금관자 망건이 감춰졌으니 이 사람이 맹정승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맹정승은 나란 일을 보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낚시질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녁 때가 되었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기가 잘 무는 법이어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서울 쪽에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하나가 두루마기를 입고 휘적휘적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징검다리가 있지만 얼마 전의 비로 물에 잠기어서 건너려면 부득이 버선을 벗어야만 하였답니다. 그런데 옛날 양반이란 방 안에서도 좀처럼 버선을 벗지 않는 법이었지요. 그래서 나를 업어서 건네줄 사람이 없나 하고 냇가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만 치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삿갓 쓴 사람을 발견하였어요. 에헴, 나같이 행세하는 양반이 발을 빼고 물을 건널 수야 있나. 촌놈 하나 불러 업으라고 해야겠다. 그 양반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낚시꾼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지요. 그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봐라, 여봐라. 그러나 낚시꾼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답니다. 못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지요. 여봐라, 거기 낚시꾼, 내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어요. 왜 부르오? 왜 부르다니? 양반이 부르면 냉큼 대답을 해야지 왜 그리 꾸물거리는 것이야? 그러자 낚시꾼도 제법 뻣뻣하게 나왔답니다. 누가 양반이란 말이오. 여기 시골 산다고 양반 아니라는 법이 있어. 그래, 용건이 뭐요? 그러자 서울 양반이 화가 났답니다. 어허, 저런 시골 사람 말버릇 좀 보았나? 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비다. 내를 건너야겠는데 이 양반 체면에 버선을 벗고 건널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그러니 네가 와서 나를 좀 업어가거라.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낚시꾼은 두말하지 않고 삿갓을 눌러쓴 채 성큼성큼 서울 선비가 있는 데로 다가갔답니다. 서울 선비는 낚시꾼이 맹정승인 것을 알았으면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이지만 그저 시골 사람인 줄만 알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것이고 맹정승은 아무 말 없이 내를 건네주려고 다가간 것이었지요. 여름인데다가 낚시를 하느라고 버선도 안 신고 중이만 입고 냇가에 있었으니 겉만 보면 영락없는 시골 사람이었어요. 맹정승은 다가가서 말하였답니다. 서울 양반, 꼭 월천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해야지. 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냇물을 만났으니 직접 발을 빼서 건너가시지요. 어허, 이 양반이 어찌 발을 빼고 물을 건넌다는 말인가? 마땅히 나를 업어 건넬 일이거늘 말이 많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자 맹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삿갓을 쓴 채로 등을 돌렸어요. 에헴, 진작 그럴 것이지. 서울 양반에게 무슨 말이 그리 많은고. 그러면서 그 양반은 엎혔답니다. 냇물 바닥에 물때가 올라 미끄러웠기 때문에 등에 엎인 서울 양반의 몸도 자연히 흔들흔들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삿갓이 걸리적거렸답니다.
서울 양반은 그것이 귀찮아서 이놈의 삿갓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구나 하며 삿갓을 획 벗겨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망건에 금관자가 달린 것을 보았지요. 정승이 아니면 달 수 없는 금관자. 금관자를 단 정승에게 업으라고 호통을 쳤다니 큰일이 났답니다. 아이고 대감님, 아이고 정승님. 그러면서 엎인 데서 당장 내리려고 하였어요. 그럴수록 맹정승은 꼭 업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당장 내리겠습니다. 어쩌기는 어째 이왕 업힌 것이니 끝까지 가야지. 아닙니다. 저를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그만 업히면 되나. 이왕 업힌 것 끝까지 업혀야지. 나는 도중에 내려놓지 못하겠는걸.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러면서 울상이 되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맹정승은 서울 선비를 업어다 저편에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낚시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낚시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서울 선비가 넙죽 엎드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살려주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맹정승은 들은둥 만둥 여전히 낚시만 하는 것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지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머지않아 밤이 될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맹정승은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냇물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일어섰다 엎드렸다 절을 하며 용서를 비는 것은 서울 선비였답니다. 이제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맹정승이 낚싯대를 거두면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원 시끄러워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 이 늙은이가 업어서 건네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한번 하고 갈 일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그 선비가 맹정승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매달렸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맹정승은 그냥 가는 것이었어요. 서울 선비는 이번에는 맹정승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요. 엎드려서 다리를 잡아당기니 갈 수가 있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자 맹정승이 드디어 호통을 쳤답니다. 이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 양반의 다리 따로 있고 상놈의 다리가 따로 있다더냐. 아이고,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양반의 발은 물을 만나서 벗지 못하고 상놈의 발은 벗어야 한단 말이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찌 된 것이냐?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소서. 그러면 되었다. 어서 너의 볼일을 보러 가거라. 저 멀리 맹정승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서울 선비는 비로소 일어나서 제 갈 길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양반 타령도 사람 차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정치를 잘 하기로 다짐하였답니다. 물독에 넣어둔 잉어. 옛날 어느 큰 강가에 가난한 어부가 혼자서 살았답니다. 어부는 강에 나가 고기를 낚아다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낚싯대를 걸어놓고 고기가 낚이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피라미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부는 해가 질 무렵까지 허탕을 치자 이제는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막 일어서려는 때였어요. 물 위에 떠있던 찌가 빠른 속도로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걸리나 보다. 아주 큰 놈인 것 같은데 조심조심 채워야지. 어부는 슬며시 웃으며 낚싯줄을 고이 다루었어요. 줄 끝이 묵직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틀림없이 큰 고기인 것 같았어요. 어부는 줄을 느슨하게 놓쳤다가 조금씩 낚아챘다가 하면서 마침내 고기를 건져내었지요. 그것은 큰 잉어였습니다. 어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여태 어부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잉어를 낚아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부는 잉어를 꿰미에 끼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나 잉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쩐지 남에게 팔기가 싫었지요. 뿐만 아니라 잉어를 고기 반찬으로 해먹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부는 잉어를 물 독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어부가 고기를 낚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상 위에 더운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밥을 지어 놓았는지를 통 알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튼 김이 나는 밥을 보니 갑자기 생선회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부는 어제 물독 속에 넣어둔 잉어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때 잉어는 마치 어부를 반기기라도 하듯이 큰 꼬리를 흔들었답니다. 그것을 본 어부는 차마 회를 치느라 잉어를 죽일 수가 없었지요. 그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어부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지요. 이상히 여긴 어부는 문틈으로 가만히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 순간 어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여쁜 소녀 하나가 밥을 짓고 있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저 아가씨가 누구일까? 왜 내 집에 와서 밥을 지어줄까? 아무튼 가서 물어봐야겠어. 어부는 가만가만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아가씨의 손목을 꽉 잡았답니다. 소녀는 소스라치며 놀랐어요. 도대체 아가씨는 누구요? 예, 저는 저 물독 속에 있던 잉어입니다. 잉어? 어부는 얼른 물독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과연 그 물독 속에 있어야 할 잉어가 없어졌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전 보통 잉어가 아니에요. 용왕의 딸이지요. 당신과 인연이 있어 이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용왕의 딸이라니? 예, 이제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소녀는 간절히 청하였어요. 약속한 사흘이 지났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잉어는 어김없이 아름다운 소녀로 탈바꿈하였어요. 그리하여 어부는 그 소녀와 결혼을 하였지요. 결혼을 하자 용왕의 딸은 요술을 부렸어요. 으리으리한 큰 집이 서고 먹을 것과 세간들이 원하는 대로 마련되었지요. 어부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용왕의 귀한 딸과도 결혼하게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용왕의 딸은 집을 마련할 때 큰 목욕실도 한 채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매달 한두 차례씩 그 목욕실로 들어가서 혼자 목욕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목욕실로 들어갈 때마다 어부에게 같은 주의를 주었어요. 여보, 부탁입니다.
제가 목욕실로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때엔 절대로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만약 혹여라도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마니까요. 이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염려 말래도. 어부는 몇 달 동안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아내가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주의를 주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무슨 비밀이 있나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어부는 어느 날 아내가 목욕실로 들어가자 이내 문틈으로 목욕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아까까지 어여쁜 소년이던 아내가 한 마리의 잉어로 둔갑하여 목욕탕에서 천천히 멱을 감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부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하였어요. 그랬구나. 저 잉어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러나 일은 정작 그 뒤에 더 크게 벌어졌답니다. 목욕실에서 나온 아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목이 맨 소리를 하였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만 더 제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영영 당신과 이 지상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3년 뒤에 다시 만나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아내는 잉어로 둔갑하여 어부가 말리는 것도 아랑곳 없이 용궁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잉어가 돌아간 뒤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없어져 버렸지요. 어부는 옛날과 같은 가난뱅이가 되었답니다. 참으로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그러나 어부는 잉어가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3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말만 믿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세월은 흘러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3년이 되었어요. 어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부의 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하늘에서 아내가 내려왔답니다. 어부는 너무나 반갑고 기뻤어요. 이리하여 어부는 아내를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선비가 익힌 껍데기 학문. 옛날도 옛날 어느 마을에 글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선비 하나가 있었답니다. 선비는 마치 글을 읽고 글을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책과 씨름했고 360날을 한결같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책을 놓지 않았답니다. 그러므로 안 읽은 책이 없고 모르는 글귀가 없었지요. 이렇게 자나깨나 공부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선비의 이름은 널리 퍼져 대학자로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 20날 동안이나 질금거리던 지루한 장마가 갠 날이었지요. 두꺼운 먹장구름이 거짓말같이 밀려가고 쪽빛 하늘이 높다랗게 밝았답니다. 선비는 하도 날씨가 좋고 상쾌하여 자기 집 논도 볼 겸 잠시 바람을 쐬러 들판으로 나왔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어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요? 오늘은 나으리께서 바깥을 다 나오셨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비슷한 인사를 하였답니다. 선비의 바깥 출입이 신기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선비가 들길을 지나 자기 집 논두렁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서 그곳으로 급히 달려가 보았어요. 선비가 그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논두렁에 큰 구멍이 생겨 거기에 물이 콸콸 새고 있었지요. 물줄기가 어떻게나 새던지 그대로 두면 얼마 안 가 자기 집 논의 물이 다 빠질 것만 같았어요. 이것을 본 선비는 옷소매를 둥둥 걷어 올리고는 두 손으로 흙을 파다가 논두렁 바깥쪽을 막았답니다. 그러나 막은 흙은 금방 거센 물줄기에 때밀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선비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번이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였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선비는 덜컥 겁이 났어요. 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농산일은 정말 캄캄하였지요. 그래서 선비는 허둥지둥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쁜 숨이 목구멍에까지 차올라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답니다. 선비가 이렇게 숨을 할딱거리며 달려오자 이 집 머슴이 보고 물었지요.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벌이라도 쐬셨습니까? 벌이다 뭐냐, 벌보다도 더 급하고 무서운 일이 생겼다. 예? 그럼 늑대라도 나왔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마을 장정 5명을 데리고 가자. 모두들 삽을 들고 나오라고 하거라. 예, 그럼 호랑이가 나타난 게 분명하군요. 소인 빨리 나가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머슴은 급히 집 밖으로 나갔답니다. 선비는 그 동안에도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자기 집 논의 물이 다 빠져 논 바닥이 갈라지고 모가 벌겋게 타들어가는 광경이 그림처럼 떠올랐어요. 선비가 이렇게 간장을 태우고 있을 때 마침내 머슴이 장정 5사람을 모아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장정들은 모두 삽을 들고 있었답니다. 이들을 보자 선비는 자기를 따르라면서 앞장서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장정들은 모두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였지요. 아까 선비네 집 머슴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선비가 멈추어 선 곳은 자기 집 논두렁이었어요. 모두들 그 일대를 휘둘러 보았지요. 그러나 기대했던 호랑이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나으리, 호랑이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 들판엔 아무데도 호랑이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호랑이가 나왔댔느냐? 그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힘센 장정을 5씩이나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런 맹추를 보았나? 그래, 넌 여기 와서도 무엇 때문에 온지를 모른단 말이냐? 머슴은 그때까지도 짐작을 못해서 눈을 뒤룩거렸어요. 저기 저 논두렁을 보아라. 구멍이 펑 뚫려 우리 집 논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지 않느냐? 아, 예, 그건 막아야지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단 말이다. 아까 내가 막아봤지만 혼자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온 것이야. 이 말을 듣자 머슴은 싱긋 코웃음을 쳤답니다. 그러더니 삽으로 흙을 떠와 논 안쪽에서 그 구멍을 막았답니다. 그러자 콸콸 새던 물이 신기하게도 금방 멎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선비는 눈이 둥그레졌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고생고생해도 안 되던 일을 머슴은 흙 한 삽으로 거뜬히 해치웠지요. 아니, 참으로 용하구나. 정말 용하다. 이게 뭐 용한 일입니까? 나으리께선 이 논두렁의 바깥쪽에서 막으려고 하셨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럴 땐 반드시 논두렁 안쪽에서 막아야 합니다. 이까진 일에 5사람의 장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 혼자의 힘으로 거뜬히 해치웠지 않아요. 선비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머슴은 선비를 보고 질문을 던졌어요. 나으리, 이것을 글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지요? 그건 근원을 막아라고 하지. 나으리, 그런 이치를 알면서도 이걸 못하셨습니까? 그러니 나으리께선 글을 읽어도 헛읽으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을 쌓으셔도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헛지식이 되고 맙니다. 나으리의 그 높은 지식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롭게 쓸 수 있게 하십시오. 선비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생활을 등진 껍데기 학문만을 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정조가 칭송한 명정승 최재공. 과거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붓과 먹이 없으니 붓과 먹을 살 돈도 없고. 24세의 젊은 선비 최재공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의 집은 몹시 가난하였지요. 아버지 최응일이 두 고을의 현감을 지냈지만 청렴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붓과 먹이 없다고 과거 시험을 포기할 수야 없지. 최재공은 생각다 못해 어느 재상의 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붓과 먹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최재공이 찾아온 용건을 밝히자 그 재상은 좋은 붓과 먹을 골라 한 보따리 챙겨주었어요. 최재공은 그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지요. 붓과 먹을 얻어갈 만큼 가난하다고 해서 선비인 제가 이 보따리를 손수 들고 가라시는 겁니까? 젊은 선비의 항변에 재상은 얼른 사과하였어요. 아차, 내가 실수했네. 선비가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게. 재상은 하인을 불러 명하였어요. 너는 이 보따리를 지게에 져서 선비 댁까지 날라다 드려라. 그제야 최재공은 재상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하인과 함께 재상의 방에서 나왔어요. 그때 최재공의 옷 속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지요. 내의 대신 옷 속에 넣어 추위를 막는 개 가죽이었어요. 최재공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하인에게 명하였지요. 개 가죽을 주어 내 옷 속에 넣어주게. 하인은 최재공이 시키는 대로 개가죽을 그의 옷 속에 넣고 단단히 메어 주었어요. 그 순간에도 최재공의 얼굴 표정은 그대로였답니다. 재상은 하인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최재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보통 배짱이 아니구먼. 장차 정승감이야. 최재공은 재상에게서 얻은 붓과 먹으로 과거 시험을 보았어요. 그리하여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영조 19년인 1743년의 일이었답니다. 최재공은 남인인 오광운, 강박 등에게 학문을 익혔어요. 그래서 그도 남인에 속했는데 소수파인 남인은 벼슬을 하기 힘들었지요. 다수파인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나마 영조가 탕평책을 펼쳤기 때문에 최재공도 벼슬을 할 수 있었어요.
당평책은 당파 싸움을 없애려고 모든 당파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랍니다. 영조는 노론, 소론은 물론 남인, 북인 등 사색 당파에서 인재를 고르게 뽑았었지요. 그 덕분에 남인인 최재공도 벼슬길에 올라 예문관 사관, 충청도 암행어사, 문사랑 등 관직 생활을 이어갔어요. 최재공이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1755년 재판 기록관인 문사랑을 맡았을 때였답니다. 소론 강경파를 제거하려는 나주 벽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간신히 조정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바로 잡으리라 라는 내용의 글이 나주 객사에 나붙었지요. 범인을 잡아보니 소론 집안인 윤치상의 아들 윤지였어요. 영조는 이 사건을 영모로 보고 그 배후를 철저히 캐내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러자 세력을 잡고 있던 노론은 이 사건을 소론을 없애는 데 이용하였어요. 소론에 속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였지요. 그 뒤 국청이 열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최재공은 죄수에게 질문에 답변을 얻어낸 뒤 그것을 일일이 기록했답니다. 그때 정승, 이종성, 유척기 등이 재판관인 위관을 맡았는데 영조에게 재판 과정을 보고하며 최재공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하, 문사랑 최재공 덕분에 국문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허허, 최재공이 그처럼 능력이 뛰어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크고 웅장한 목소리로 핵심을 짚는 질문을 어찌나 잘하던지 답변을 받아 적는 것도 아주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최재공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자 영조는 최재공을 동부승지로 임명하였어요. 동부승지는 정삼품 당상관으로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자리였어요. 최재공은 영조에게 국청에 대해 이렇게 건의하였지요. 국청에서 끝까지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포도청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런 관행은 막아야 합니다. 포도청은 도둑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포도청에서는 모진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청에서 국사범을 다스릴 때도 허위 자백을 염려하는데 포도청에서 어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형벌을 가해 허위 자백을 얻어내 처벌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너의 말이 옳다. 네가 아니면 누가 내게 이런 진언을 하겠는가? 영조는 최재공을 칭찬하며 그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국청에서 끝까지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포도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금하는 법이 만들어졌지요. 최재공은 영조의 신임을 받아 벼슬이 점점 오르더니 이천도호부사, 대사관을 거쳐 1758년 도승지로 임명되었어요. 당시에 영조와 사도세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나주 벽서 사건 때 사도세자는 노론 편에 서지 않고 소론 편에 섰답니다. 그는 영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역적들의 죄를 캐내어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사도세자는 이를 거부하였어요. 계속 상소를 올려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노론은 크게 놀랐어요. 사도세자가 장차 왕위에 오른다면 자기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였지요. 이때부터 노론은 사도세자를 정적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사도세자를 모함하기 시작하였어요.
영조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사도세자가 소론 편에 섰다는 것은 자기 명을 어기고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영조는 사도세자를 미워하게 되었고 수시로 불러 야단을 쳤답니다. 특히 사도세자를 싫어하는 노론과 이에 동조하는 계비 정순 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영조에게 중상모략을 일삼았어요. 그러니 사도세자는 영조의 눈밖에 나고 말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정신병을 앓게 되었지요. 사도세자는 이유 없이 궁녀를 죽이는가 하면 기생과 비구니를 궁 안으로 불러들이는 등 비행을 저질렀어요. 영조 34년인 1758년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때였답니다. 어느 날 밤 영조는 사도세자를 폐위한다는 비망기를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여 이를 확인한 최재공은 함인정에 행차한 영조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영조의 소매를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였어요. 전하, 어찌하여 세자를 폐위하려 하십니까? 그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소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문서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최재공이 문서를 꺼내 바치고 꿇어앉자 영조는 마지못해 자신의 명을 거두었어요. 알겠다. 비망기를 철회하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뒷날 영조는 세손인 정조에게 최재공에 대해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자 너의 충신이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답니다. 최재공이 죽음을 무릅쓰고 눈물로 간청해 세자 폐위를 철회시켰지만 그로부터 4년 뒤인 1762년 영조는 사도세자를 폐위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하였어요. 노론 쪽에서 사도세자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며 정순 왕후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원이 영조에게 상소를 올린 결과였지요. 그 상소는 사도세자가 영조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영모를 꾸몄다는 내용인데 노론 세력이 사도세자를 희생시키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어요. 이때 최재공은 세자 폐위와 그 죽음을 막지 못하였지요. 경기도 관찰사를 지내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셔 관직에서 물러난 뒤였기 때문이랍니다. 그 뒤 최재공은 개성 유수, 예문관 재학, 비변사 당상, 안악 군수, 홍문관 재학, 함경도 관찰사, 한성 판윤, 병조 판서, 예조 판서, 호조 판서, 세손 우빈객, 공시 당상, 평안도 관찰사, 좌창감 등을 지내었어요. 최재공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을 합니다. 최재공은 평안도 백성들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100년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지요. 그날부터 최재공은 허리띠를 졸라매었어요. 연회를 열지 않고 사냥을 다니지 않았답니다. 철저히 절약하여 지출을 최대한 줄였지요. 그렇게 긴축 재정을 진행한 결과 12만 양이나 되는 평안도 백성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줄 수 있었답니다. 평안도 백성들은 최재공을 은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최재공이 4년 뒤 중국 사신으로 가는 길에 평양에 들렀을 때 너도 나도 음식을 들고 나와 그를 반겼지요. 때마침 그날 큰 비가 내려 오랜 가뭄이 해소되어 모든 백성이 기뻐했다고 한답니다. 최재공이 처음 정승에 임명된 것은 정조 12년인 1788년이었어요.
1780년 홍구경이 물러날 때 벼슬을 그만두고 한양에서 가까운 명덕산에서 살다가 8년 만에 정조의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우의정이 된 최재공은 정조에게 6조 진원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6가지 비책이었지요. 첫째,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바로 세울 것. 둘째, 탐관 오리를 벌줄 것. 셋째, 당론을 없앨 것. 넷째, 의리를 밝힐 것. 다섯째, 백성의 어려움을 살필 것. 여섯째, 권력 기강을 바로잡을 것 등이 있었답니다. 정조는 이 건의를 모두 받아들였어요. 제재공과 손잡고 바른 정치를 펼쳐 나갔지요. 정조 14년인 1790년 제재공은 좌의정에 임명되었는데 영의정과 우의정이 빈자리였어요. 이를 독상이라고 하는데 제재공은 3년 동안 홀로 정사를 주도하였지요. 1791년 제재공은 중요한 정책을 건의했답니다. 한양의 시전 상인들에게 오랫동안 주어졌던 특권인 금난 전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조선은 건국 초기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 종로를 중심으로 경복궁, 숭례문, 흥인지문에 이르는 거리에 2,000칸이 넘는 행랑을 짓고 상가를 만들었어요.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상가를 본떠 만든 이 상설 점포들을 시전이라고 한답니다. 나라에서는 개경의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을 강제로 이곳으로 데려와서 상설 점포를 맡겼지요. 시전 상인들은 한 칸이 가로 20자, 세로 12자인 공랑에 입주하여 그 사용료로 매 칸마다 봄, 가을에 각각 쌀 2마를 내었답니다. 그리고 좌고세라고 하여 상인 한 명이 1년에 면포 한 피를 내었지요. 시전 상인들에게는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 대신 이들에게는 특정 물건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요. 따라서 다른 상인들은 시전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팔 수 없었답니다. 이것을 금난 전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어기면 다른 상인들의 물건을 몰수하고 처벌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금난 전권은 문제가 많았어요. 제재공은 건의문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요즘에는 무례배들까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스스로 시전을 만들어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말과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든 물건까지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강제로 싼 값에 사들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부르는 값에 팔지 않으면 난전이라 부르며 손발을 묶어 관가에 넘겨버립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싼 값에 사들인 시전 상인들은 자기 가게에서 몇 갑절 비싼 값에 물건을 팝니다. 백성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사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전 상인 말고는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소신이 젊었을 때에 비해 3배에서 5배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채소나 옹기까지 독점하는 시전 상인이 생겨 누구나 사사로이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금을 구할 수 없거나 가난한 선비가 제사 음식을 마련하지 못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재공의 건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1791년 1월 시전의 금난 전권을 폐지한다는 조치가 내려졌지요. 이를 신의 통공이라 하는데 무허가 상인들은 모두 환영하였어요. 아무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였지요. 신의 통공의 효과는 곧 나타났어요. 어물 등의 물가가 갑자기 싸졌다, 장작값이 옛날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등의 보고가 조정에 올라왔지요. 한편 신의 통공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노론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시전 상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받고 있었지요. 1630년대에 30여 개였던 시전이 18세기 말에 120개로 늘어난 것도 시전 상인들이 노론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결과였답니다. 1793년 최재공은 영의정에 임명되고 이어서 수원 화성 건설을 맡는 화성유수부의 초대 화성유수가 되었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현붓게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뜻으로 혈융원이라 이름 붙였답니다. 정조는 혈융원을 참배하러 자주 수원 나들이를 하였어요. 정조가 참배를 갈 때 이촌동과 노량진 사이에 배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넌 일은 유명하답니다. 정조가 수원 나들이를 한 것은 수원에 화성이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답니다. 정조는 2년 7개월의 공사 끝에 수원에 화성을 쌓았는데 조선의 수도를 화성으로 옮길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공사비 80만 냥에 연 70만여 명이 투입된 이 화성 건설의 총 책임자는 최재공이었어요. 정약용이 설계를 맡고 조심태가 현장 공사 책임을 맡은 이 공사는 처음에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였지요. 하지만 2년 7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재공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였어요. 화성 건설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 유형거, 대거, 평거 등의 수레 등 여러 기구를 사용하였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했던 다른 공사와는 달리 화성 건설에서는 인부와 장인을 모집하여 품삯을 주었어요. 기술 없는 인부는 하루 2전 5푼, 목수는 4전 2푼, 석수장인은 2인 1조로 쌀 6대와 4전 6푼을 받았답니다. 일전에 쌀 2대 반을 살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요.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재정이 어려워 품삯을 주는 인부 대신 백성들을 동원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때 최재공은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이제 와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각기 양식을 가져와 부역을 나오게 하면 누가 기쁘게 이 일에 나서겠는가?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품삯을 주어 백성들을 고용한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을 터인데. 최재공의 반대로 화성 건설에 참여한 모든 인부는 계속 품삯을 받게 되었어요. 공사가 끝난 뒤에는 종합보고서인 화성 성역 의궤가 작성되었지요. 여기에는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명단과 일꾼들에게 지급된 임금, 공사비, 작업 일수, 진행 상황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최재공은 1794년 1월부터 1796년 9월까지 화성 건설을 맡고는 1798년 관직에서 물러났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8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요. 정조는 그의 별세 소식을 듣고 채제공 대감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백성을 걱정한 사람이었다며 그는 세상에 좀처럼 나기 어려운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채제공을 칭송했다고 한답니다.